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도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복잡계 투자혁명의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삼성그룹과 또 SK그룹의 투자 역사 사례를 공부하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배워봤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그동안 배운 거를 네. 어떻게 시스템 구조화시키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 표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집단과 관련된 비선형성,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례를 공부하면서 배웠고, 특히 그동안 3번 동안의 지난 강의 6, 7, 8 이거 SK그룹의 투자 역사의 사례, 삼성그룹의 투자 역사의 사례, 이런 것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현재 시장에서 이제 투자 역사 공부했듯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도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항상 어떠한 변수라든지 이벤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잘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태계를 보시고요. 이 생태계 속에서 매트릭스 만들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집단화시키는 어떠한 그 클러스터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변수에 따라서 관련된 선도주와 후발주가 어떻게 집단을 이루는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초기 조건에 아주 미세한 변화에서 이러한 집단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 같다 할 때 이 초기 집단에서 엔화 약세 부채가 많은 기업이 뭐지? 이런 집단이 클러스터가 만들죠. 그 관련돼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게 있고 마이너스 가치로 변화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빨리 포착한 사람들은 최근에 한국전력이나 포스코를 사서 수익을 냈고 현대차를 미리 팔아갖고 현대차 급락을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배운 대로 이러한 어떤 변수에 따라서 매트릭스의 집단성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추세적 상승보다는 비선형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비선형 구조에서의 상단과 하단의 지지 저항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시간 개념이 어떻게 실제 시장에선 작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흐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화두 실제적으로 시장은 한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횡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의해서 시장에 차별화가 되고 응집되는 섹터들이 뭔가를 이 속성이라는 개념에서 머릿속에 두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클러스터 만들면 제가 꼬리표 달기. 우리가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 군대 그 부대에 깃발과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꼬리표 달기. 즉 한정된 자금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과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 꼬리표의 테마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 형성된 종목들의 내부 모형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느냐 선도주 먼저 보내고 후발주에 순환으로 보내느냐 이런 것들의 그 구성 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들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변수가 오면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속성과 메커니즘의 구도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시스템 사고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맨 처음에는 이런 연관성 없는 종목이 각자 노는 것 같지만 어떤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선이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두시면서 이 각각의 종목이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이 작업을 먼저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 그림의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종목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생각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투입해서 마치 생각의 입자가 어떤 변수에 따라서 우상향을 움직이는 입자가 있고 우하향을 움직이는 입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구조로 네트워크화 시키는 작업을 제가 매트릭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미지화 시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업종을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렇게 업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업종에 관련된 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사고를 머릿속에 던지고요. 이 업종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에 있는 LG화학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기 전자 쪽 IT 섹터에 있는 삼성 SDI가 2차 전지라든지 중국 소재라든지 뭐 이런 거 움직일 때 같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이러한 업종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변수에 따라서 그 종목과 종목이 클러스터로 어떻게 연동되느냐, 이런 사고도 같이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시장에서 이 다음 같은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 섭동, 그 다음에 요동,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섭동, 요동, 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떤 변수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외부에서 흔드는. 이럴 때의 변화를,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을 때운다 생각하면 이 물이 100도씨 되면 가만히 있다가 막 끓죠. 그러한 현상을 또 하나의 변동성으로 체크한다면 섭동과 요동의 감각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섭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N달러 변화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가 됐을 때 그 기업의 수익성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대차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의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서 우리 현대차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우리가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우상향하는 이런 전략도 이러한 하나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헤지펀드들이 분명히 이용할 거다. 그 전략을 우리가 강의 때 강조해 드렸고,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현대차를 23, 4만 원대 매도하고 이제 20만 원대 되면 전환점으로 저는 매수 사인을 내겠습니다. 왜? 엔화가 90엔을 바로 돌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변곡점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그 초기 조건의 변화를 섭동과 요동의 감각으로 먼저 또 이 단어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어떤 변수가 나오면 이런 변수에 따라서 이 구조, 시장이라는 내부 구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한정된 자원을 갖고 이런 변수가 들어왔을 때 자산의 가치라든지 가치 가치가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헤지펀드들이 매수 전략을 세워서 롱 포지션으로 갈 거고, 어떤 변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하락할 거는 매도해 갖고 그 상황이 바뀔 때까지 롱숏 전략이 특화된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외부 변수로 1월 7일부터 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가진 뱅가드 그룹의 이머징 마켓 펀드를 청산하고 FTSE 선진국 지수 마켓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을 월요일날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밤에 들으실 겁니다. 오늘 월요일날 한국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선물이 거의 10만 주 이상 268.2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주문 실수다, 아니면 외국계의 알고리즘 매매 실수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하나 뱅가드 펀드하고 연관된 하나의 매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또 북한의 모멘텀, 또 내일 1월 8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실적과 연관된 모멘텀이 전개되면서 이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선물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주문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새로운 뱅가드 펀드와 연결된 하나의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부터 본격화된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서 모든 게임이 청산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앞으로 시장은 마치 레이더망의 초기 조건의 이러한 징후들, 변화들, 지금 선물에서 오늘 10만 계약 이상 들어온 이 초기 조건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임팩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연결해서 주문 알고리즘이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본격적인 큰 변화의 물줄기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초기에서 파악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뱅가드 펀드가 여러분들 여기 6개 펀드에서 유러피안 스톡 펀드는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개 펀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8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월 7일부터 6월 달까지 25주간 청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겁내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청산되면 FTSE 선진국 지수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 마치 배구 게임할 때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A펀드에서 청산하는 걸 B펀드가 받아주는 겁니다. 이 받아주는데 여러분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MSCI 선진국 지수는 24개국만 포함되어 있고 FTSE 선진국 지수에서는 25개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국 오차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MSCI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뱅가드 펀드는 이번에 MSCI 이머징 마켓에서 FTSE 선진국 지수로 인덱스를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주식이 청산되는데, 삼성전자가 2,000억, 현대차가 500억, 포스코가 400억, 이 규모를 FTSE 선진국 지수로 받아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량을 A에서 B로 청산할 때는 미리 자기네들끼리의 자전거래 비슷하게 벌써 매수자와 매도자를 이미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합성을 시킵니다. 선물과 연계해서. 이 시간차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좌우될 겁니다. 이 흐름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박스, 예를 들어서 1980과 2000을 하단, 2050 상단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을 때 미리 파악하고 감안하는 게 초기 조건, 이 뱅가드 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앞으로 시장의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이런 물량이 소화될 때 어떻게 프로그램 ETF라든지 관련된 종목으로 합성이 될까, 선물시장 합성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하단 상단선을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뱅가드 펀드의 청산은 여기에서 이벤트 드라이븐, 어떤 이벤트가 형성됐을 때 거기에 연동돼서 자산이 우상향되는 거는 롱 포지션, 매수라고 매도하는 걸 숏 포지션 정하는데, 이거를 뱅가드 펀드는 시츄에이션,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란 패턴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나의 또 우리가 익숙한 상황은 여기서 보면 아비트러지라든지 멀저, 합병이나 적대적 합병이라든지 재정거래 관련된 또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사례 분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SK 투자 역사 공부하면서 솔버린이 SK 지분을 인수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간 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적대적 합병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떠한 변수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한 방향보다는 이러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의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의 다양한 전략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숙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시스템 사고를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단어를 익숙하게 내 걸 만들어야 어떤 변수가 초기 조건에 왔을 때 이 시장에서는 이 변수에서는 이렇게 움직여 라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쭉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중에서 적대적인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도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한번 들어주시죠. 그렇죠. 그럼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신들러 그룹의 소송 일지 계속 2011년도 10월 1월 달부터 진행되는 과정이죠. 여기 보시면 앞으로 2013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고등법원과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시장의 에너지에 따라서 현대 엘리베이터와 신들러 그룹에 관련된 또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의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제목이 회계 장부 열람 소송 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업부에 대한 적대적 M&A가 성사되는지의 여부도 여러분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대적 M&A에서 지금 신들러 측에서 니네들 현대상선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관련된 소를 제기했습니다. 니네들 왜 이렇게 사업의 수익을 자꾸 까먹는 파생상품과 연관된 매매를 하느냐? 그러니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업부를 우리한테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신들러가 1대 주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현대 상선 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구도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현대상선이 단간에 급락한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1월 7일 날 유상증자한계 신주 상장되는 기점에서 순식간에 현대상선을 급락시키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루는 상한가 쳐주는 이런 패턴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구경을 하셨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왜 나오냐? 항상 신주 상장 전에 현대상선 매도하고 신주가 들어오는 거 단가가 싼 즉 17,9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요. 기존에 있는 거를 미리 빌려다가 대차 매도 때리면서 현대엘리베이터 땡기고 현대상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 놀래서 매도하게끔 만들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롱숏 전략으로 외국인들은 잘 이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사고로 금년도 2월이나 3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거나 유상증자 통해 갖고 신주 상장 D-3일 전 이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미리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롱숏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소송은 궁극적으로 현대 상선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현대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대주주 현황을 여러분들 보시면 현대 로지스틱이 45%와 신들러가 31%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보시면 야 45%짜리인데 31%가 무슨 겁없지 이거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45%짜리의 구성성분을 세분화시키시면 현대 로지스틱이 24% 개인 대주주인 김문희 씨가 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대주주 이 7%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개인 대주주 7%라는 거는 이 김문희 씨라는 분은 지금 현대상선의 현 회장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외국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이 7%의 지분의 변화가 상속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가치의 변화를 벌써부터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앞으로 시장이 지속이 된다면 현대 상선의 지분 구도를 한번 보시죠. 현대 엘리베이터 36%로 현대 상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상선 그룹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주주로서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적대적 합병이 당한다면 제1대주주와 제2대주주가 바뀐다면 현대 상선 그룹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상선 그룹의 대주주 연합을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36%, 현대중공업이 21%, 현대건설이 8%.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서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건설만 갖고 있어도 지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구성성분을 세분화시키면 헤지펀드들과 대우조선해양과 그 다음에 실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22%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의 세부적인 변화 갖고 현대상선과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빨간 색깔입니다. 현대상선이 파란 색깔이에요. 어떻습니까? 눈에 확연하게 롱숏 전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공격할지는 한 2, 3월 달까지 추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으로 언제쯤 스위칭하느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전환됐을 때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마치 이벤트 드라이븐, 즉 현대 엘리베이터와 신들러의 법적 분쟁이라는 초기 조건의 변화가 헤지펀드에서는 이러한 적대적 합병과 관련돼서
가치에 우상향되는 게 있고 우하향되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의 싸움이 전개되다가 어느 기점에서 스위칭하는 그런 전환 전략도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검토해 가시면서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 전 시간에 투자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SK그룹 공부할 때도 이 상황을 공부하셨습니다. 즉 SK증권의 역외펀드를 설립한 역사를 공부하셨죠. 이것 때문에 SK글로벌 사태가 나오고 분식회계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 손해 부분을 가장 어려웠을 때 소브린이 이것을 공격하면서 M&A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사들인 돈을 매각하면서 1조 이상 차익 주고 이 매각한 거가 지금 이때 매각을 영국계와 홍국계 펀드에 매각했습니다. 이 매각했을 때 이 1902만 주 이거를 매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 주가는 엄청나게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수한 투자층들의 수익은 얼마 정도 될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이 게임이 전체적인 SK그룹의 구조조정에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올 때마다 그 이벤트의 초기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우상향되는 거를 사고 우하향되는 걸 파는 이러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계속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신문 기사라든지 이러한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는 하나하나의 징후를 초기에 나비의 날개짓 정도 할 때 태풍이 일어난 다음에 이미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러면 뒷북치는 거이니까 나비 효과를 항상 생각하시고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미풍에서 초기 조건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시스템이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걸 파악해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주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이러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에서 파악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계속 강조해 드릴 테니까 계속 신문 보고 인터넷 뒤지고 그러면서 나오는 기사 하나하나의 내용에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게 주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서 그림을 잡고 아까 시스템 사고로 테마화시켜서 집단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우리가 배운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세한 미풍에 움직이는 초기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의 사례 중에서 적대적인 인수 합병과 관련된 사례로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상선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책 변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1사분기장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을 하시는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예산안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그럼 예산안에 어떤 예산안을 진짜 어디에서 많이 확보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 신문들이라고 있죠. 수도권 신문에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신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철도 사업비 국부를 1조 3,400억을 경기도에서 확보했다. 그냥 이거 단순하게 넘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세요. 그냥 철도 사업 국비 1조 3,400억 확보. 근데 우리가 나비 효과의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공부하신 분들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무엇이냐? 경기도에서 광역철도 6개, 일반철도 7개,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 등 이 철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돈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테마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수도권의 대심도 철도로 해갖고 이제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집행되고 그 다음에 철도를 놓고 이게 연결되는 선을 확충시키는 작업이 빨리 들어갈 때 여기에 수혜보는 기업이 뭐가 있지? 벌써 여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도 대신도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아까 집단화시키고 구성화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종목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대ITI, 삼연철강, 투수건설, 세명전기, 동아지질,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즉 대심도 철도라든지 이러면 땅을 파야죠. 지하철도도 있고 막 이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철도 기계화 작업에 대한 시스템을 파는 회사들, 그 다음에 철도가 뭡니까? 그 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관련된 회사들이 뭐야? 벌써 이 작업을 들어가서 이게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동돼서 클러스터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태적으로 이제 비선형적으로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목들을 연결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바닥에서 탁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철도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책 변수가 있죠. 교육 복지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고령화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박근혜 당선인에서 공약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사업, 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포착해서 이런 클러스를 만들어 갖고 매일매일 그 엑셀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주가를 동태적으로 파악해서 초기에 이거를 먼저 만들어 갖고 샘플링을 해서 매일매일 보는 분하고, 갑자기 이런 종목에서 어느 날 상한가 치면 이게 왜 상한가 치지? 이런 분하고는 벌써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노력하시면서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국 선생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께서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비법 좀 알려주시죠. 그거를 저는 물리학사고로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식시장을 3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갈 때 종합주가 지수 축을 있고 X축, Y축, Y축에는 가격이 있으면서 어떠한 이 물리학의 이 종목에서 이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모든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변수에 나올 때마다 이 생각의 입자들이 막 변화되는 움직임을 마치 꽃가루 운동,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여러분들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변화에서 뭔가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 우리가 끌개라는 개념도 어트랙터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유인 요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공부했던 철도 사업에 관련돼 갖고 재원 확보, 그러면 그 재원 확보의 재료가 시장에 응집되면서 이 보이지 않게 클러스터화 시키는 응집력을 보이는 그러한 섹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이는 현상, 이거를 꽃가루의 브라운 운동.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뭉집돼 갖고 움직이면 하나의 패턴화되고 이 패턴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하나 움직이는 에너지보다 3개, 5개가 집단화시켜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에너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13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소비 가전 제품의 박람회가 열립니다. CES 2013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초기 조건에서 이것도 아까 생각에 입자를 넣어갖고 브라운 운동 같이 이런 그 라스베가스에서 가전 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그 전에 벌써 이걸 노리고 이게 이벤트가 돼갖고 나는 이것 때문에 요번에 LG전자가 그동안에는 주가가 나빴는데 LG전자의 OLED TV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에서 제기를 하면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야. 제가 그림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OLED TV입니다. 색상이라든지 옆에 화면 보세요. 아주 얇죠? 굉장히 스마트한 그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CES 박람회에서 히트치고 주문 건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갖고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먼저 올랐다. 그런데 LG그룹이 이번에 CES 2013에서 만약에 이런 게 움직이면 여기에 연동돼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같이 움직이는지 보자.
그 다음에 또 이 OLED TV라면 그동안 OLED 부품 관련주들이 삼성그룹의 투자 축소라는 악재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가 대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갖고 다시 순환 작업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하고 클러스터화돼서 만드는 작업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러한 작업을 미리 생각하고 클러스터 만드는 그래서 제가 클러스터 OLED 부품 관련주들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쪽에는 SFA라든지 또 SNU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벌써 CES 전주부터 벌써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벌써 이 작업을 벌써 시장은 브라운 운동 같이 응집돼 갖고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벌써 확산돼 갖고 누구나 다 아는 상태에 가기 때 그때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초기 조건의 나부 효과의 징후일 때 벌써 몇 가지 조짐들 이런 것들을 추측해내면서 응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언제 어느 기점에서 무슨 박람회 이거 2월 2013년 이 CS 박람회 작년부터 이게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월 달에는 뭐가 있지? 3월 달에는 뭐가 있지? 이미 노출된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것들 3월 중순에는 중국 양회가 있는데 양회 때 어떤 정책이 나올까? 도시화 정책과 연관돼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도시화 정책을 한다면 그 도시화에 관련돼 갖고 중국은 어떤 종목들이 막 움직일까? 이런 사고에 훈련하고 거기에 관련된 선도주는 뭘까?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하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꼬리표 달기라는 표현같이 이러한 구조화에 관련된 종목들을 클러스터시켜서 관련 엑셀을 만들어 갖고 테마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게 오늘 강의 핵심이 그걸 계속 일정표를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미래에 나올 거를 생각하면서 일정 데이터들을 정책적인 변수가 결정되는 시점, 그 다음에 중요한 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뭐 아니면 뭐 정책적인 외부 변수로서 환율과 그 다음에 정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일정이 쫙 잡힐 때 그걸 미리 생각하고 이러한 분기 전략들, 변곡점 전략들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어떤 정책이나 재료에 따른 이벤트 변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시경제 변수에 의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또 최근 엔달러 약세로 자동차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도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한 시스템 구조인데, 네. 그거는 아까 지금은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을 공부했어요. 또 네. 이벤트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변수라면 또 헤지펀드에는 매크로 투자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시 변수라든지 이 매크로의 엔달러,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떠한 원자재라든지 그 물동량이라든지 뭐 발틱 운임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롱숏을 차별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매크로 투자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그 도식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매크로 투자 전략 해서 하나는 코모디티 해갖고 어그리컬처라는 게 있고 에너지가 있고 메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에너지 관련돼서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요번 그 상반기에 밀이나 옥수수가 풍년이 날까 흉년이 날까 그리고 우리나라 3월 달에서 5월 달이면 또 항상 중국의 황사바람이 올고 그 다음에 조류 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된 변화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어떤 그런 변수에 따라서 어업 관련주라든지 농업 관련주가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에 특히 금 가격과 안전자산 최근에 이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고려아연 금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고려아연은 5만 원대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금이 1온스당 1,700 이상에서 매도하면서 1,75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판단해드리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실제 파동도 없어지니까 금이 거의 1,750대까지 갔다가 지금 1,600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고려아연은 5만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러한 매크로 투자 전략에서 판단하신 분들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떨어지고 올라감에 따라 기업의 가치에 수익성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어디 있고, 구리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자꾸 네트워크화 시키는 작업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판단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장 시장의 영향력은 화폐 전쟁까지 얘기하는데, N달러, 원달러, 위에나, 유로화의 이러한 통화 시장의 변화, 즉 10년짜리 국제 가격의 변화와 N달러의 변화, 즉 양적 완화라든지 엔화 약세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 갖고 엔화를 푼다면 엔화의 가치는 계속 약해진다면, 엔화를 빌려다가 엔화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갚을 때 우리 원화 자산의 가치, 원화 가치가 크니까 더 조그만 원화 갖고도 빚을 많이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관련된 강세 국면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 엔화 약세 수혜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는 빠지고 한국전력이 올렸던 이러한 매크로 투자 전략을 미리 생각하신 분하고 생각하지 못한 분은 현대차에서 투자 전략을 잘못한 거죠. 내부적인 현대차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보지 말고 N달러, 원달러의 동향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은 도요타 사고 현대차 팔아라, 이런 전략들이 한 달 전에 나왔고 그거를 강조해 드렸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죠. 이제는 저는 스위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75엔대에서 90엔까지는 봤지만 이게 90엔이 바로 100엔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88엔과 90엔에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쭉 우상향하다가 90엔을 저항으로 해서 뭔가 저항대 형성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85엔까지 단기적으로 엔화가 강세 국면을 갔다가 다시 터닝하는, 그때 원달러는 1050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1050원을 깨면 분명히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번 금요일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리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했는데 그 다음에 1050원 깨면 어떻게 해요? 또 금리 인하 바로 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를 늘려갖고 아주 좁은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라는 정책적인 툴을 이용할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태적으로 한번 인하는 하나의 스킬이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1050원이라는 선은 만만한 선이 아닙니다. 엔화 90엔 선은 만만한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들이 90원을 저항을 해갖고 스위칭 전략 1050원에서 1080원과 1100원까지 한번 또다시 원화 강세가 약세로 가는 전환점도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10년짜리 국채라든지 직접적인 한국전력과 현대차의 시소식 전략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그동안 올랐던 걸 시세 차익으로 팔고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을 이제 오히려 대차 매도, 공매도한 거를 청산하고 매수하는 이런 스위칭 전략이 엔화 90엔, 원달러 1050원에서 나오는가도 한번 보는 것도 이러한 매크로 투자 전략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시소가,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소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 4분기 시장은 이런 영향력을 시장이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웬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가 파란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31,000원에서 아주 해피한 선이 35,000원. 여기서 매도해갖고, 그리고 현대차는 205,000원에서 최악의 경우 한 190,000원대 수준까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 20만원 깨면 오히려 저는 매수로 그동안 매도 친 세력들이, 공매도 친 세력들이 환매수할 거다. 그리고 또 한국전력은 이제 32,000원과 35,000원에서는 2만원대 산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형성할 거다. 엔화 90엔대에서는 이런 스위칭 전략도 미리 생각하고 매크로 투자 전략의 하나의 한 단계 흐름이 갔다가 스위칭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벌써 현대차 매도하고 도요타 사라는 게 벌써 이 녹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분석했던 때가 도요타가 2,800엔에서 3,100엔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200엔이거든요. 4,260엔입니다. 대단하죠? 그 사이에 현대차는 23, 4만 원짜리가 2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 색깔이 포스코입니다. 한국전력. 에너 부채 많은 기업들은 저점 대비.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언제쯤 집중됐냐면 11월 16일입니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1856을 기점을 해서 지수가 올랐을 때.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마치 거래소와 코스닥도 마치 롱숏 전략의 시소로 경기 민감주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나 그 개별주, 뭐 엔터테인먼트, SM이나 YG엔터 같은 종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코스닥 종목에 이러한 컨텐츠나 게임 관련주,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마치 이쪽도 시장에 시소식 움직이는 특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러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시장에 지배할 것 같고, 이러한 시스템 구조에서는 개별 종목을 영향을 주는 매크로 투자 전략에 연동되어 있는, 금값이 올라갈 때, 유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관련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롱숏 전략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고, 이제 엔화 관련된 매크로 투자 전략은 90엔 그리고 원달러 1,050원에서는 스위칭 전략, 그동안 추세 트렌드로 왔던 이걸 바꾸는 그러한 전략을 유도하는지도 한번 한국전력이나 현대차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시장 전략의 하나의 흐름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요 감각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4분기 실적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스템 사고로 적용을 해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부에서의 움직임이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마치 물을 끓여갖고 실적이 좋은 거는 우사양, 네. 실적이 나쁜 거는 우하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특히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알코아를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어닝 시즌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1월 8일 발표하면서 어닝 시작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8일이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월 8일이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디데이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닝 시즌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나쁘게 반응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시스템 사고에 시소를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매트릭스 구조, 경영학 배우신 분들은 이러한 2대2 매트릭스 구조를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시장이 좋게 봤어요. 근데 좋게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와야 주가는 올라가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맞춰서 나오면 이미 그 시장 종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재료 노출됐다고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시장의 예측은 나빴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오거나, 시장의 예측이 좋았는데 더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섹터를 찾아내야 돼요. 또 하나는 시장의 실적이 나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쁜 게 발표됐어요. 근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1, 4분기엔 좋아질 거라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라고 되죠. 이걸 턴어라운드에는 하나의 징후가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적자 발표를 이미 시장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래를 증가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실적 변수에 따라서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동돼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연관되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각각의 그 섹터의 그 데이터의 그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우산업 일봉지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에서 하나의 변곡점 제가 동그라미를 쳤고, 요번에도 13,000을 순간적으로 깼다가 터닝 포인트가 12,800대에서 다시 돌았어요. 그러면 상단이 13,600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다우지수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실적들이 생각보다 다 좋게 나와야 됩니다. 경기도 돌아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와 관련된 나스닥 종목을 한번 보세요. 직전 고점이 3,196이고 현재는 3,100대니까 지금 거의 90포인트만 이상만 올라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합니다. 이 돌파하려고 그러면 IT 섹터의 대표되는 애플이나 인텔의 주가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사례를 보는 겁니다. 알코아부터 보시죠. 알코아 주가 지금 3일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돼갖고 먼저 급등해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 나오면 이거 쌍봉이면서 오히려 꺾일 겁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줘야겠죠. 그 감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전통주나 소재주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택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홈디포라든지 내수주 관련된 종목은 월마트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연동되고요. IT에서는 애플이라는 주가가 있어요. 애플의 주가는 지금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뒤져갖고 오히려 지금은 조정 과정이죠. 그러나 500불은 지지해주고 600불, 500불과 600불의 박스에서 뭔가 터닝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플과 인텔의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이러한 대표되는 종목과 연동된 주가들을 같이 연계하셔갖고 매매 흐름을 보는 것이 실적 재평 과정에서도 롱숏 전략이 같이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2대 매트리스 같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빴는데 좋게 나오거나 이런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미리 생각하고 시장 발품 팔아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응집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스템 사고를 적용해서 롱숏 트레이딩 전략을 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롱숏 전략의 의사결정의 초기 조건에서 충돌되는 제가 표현하는 걸 배틀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미세하게 우상향 우하향이 갈리는 이미 갈린 다음엔 늦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배틀존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 임계점에서 우상향과 우하향의 이 흐름을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실전에서 체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각 이벤트마다 각 매크로 투자 전략마다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공부한 예를 들어서 철도 테마라든지 그다음 OLED TV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리거든요. 그런 것들 또 실적에 갈려서 우상향 우하향이 갈릴 테니까 이런 배틀존과 관련돼서 우상향 우하향의 분기점 그 초기에서 우하향되는 건 초기에 끊고 우상향되는 걸로 몰아야 되거든요. 이런 그 방법들을 실전과 연계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강의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인이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